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공약 경쟁에 서로를 향한 견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세 초반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혁 보수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양양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만나서 김문수 후보의 주요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2부엔 당당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4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선 후보들이 모두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이 세 후보가 영남에 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독재로 장기 집권한 잘못도 있지만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다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이 있나. 네.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이념과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른바 실용 노선을 주창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보의 영남에는 이달에만 세 번째인데요. 지난 4일 경북 영주와 예천에 이어 9일과 10일 1박 2일 경청 투어로 이 영남권 10개 도시를 돌았는데 사흘 만에 또 영남으로 찾아간 겁니다. 경북 포항과 울산에선 이 구구 보수를 몰아내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자며 이 국민의힘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늘은 또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면서 계속 영남권 유세에 공을 들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날 밤, 그러니까 그제죠. 그제 대구 유세를 마치고 하룻밤을 거기서 머문 뒤 또 이제 어제 항일 운동가들의 묘 참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영천이 고향인 김 후보가 이 대구 경북에 오니 기운이 난다면서 네. 국가가 위기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 TK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할 수 있다는 박정희 정신을 이제 계승을 내세우면서 지지층 결집과 또 이 정권 재창출 각오를 가진 겁니다. 울산, 부산을 찾아서는 이 산업은행 이전과 대구 경북 신공항 건립, 또 울산 정원 박람회 등 이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정책도 내세웠는데요.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치, 신용카드 소득공제, 캐시백 확대 등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 청렴하고 정직하다면서 이른바 반명 정서에 호소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대구를 찾아서 젊은 보수의 미래를 자임했습니다. 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는 미래로 가는 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 입법 권력을 본인 방탄과 윤석열 정부 공격에만 썼다면서 정치에서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사실 지난 2016년 총선 때 대구 수성구에서 당시 김부겸 후보한테 진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대구에서 낙선한 전력을 거론하면서 부적격자다 깎아내렸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이죠.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 이제 이준석 후보 지지를 했는데 과거 김 전 대통령 40대 기술론처럼 기성 정치권을 과감히 밀어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출산 여성에게 가산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죠.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이름이 같은 김문수 의원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네. 이 김문수 의원이 한 여성 유권자에게 답장을 보낸 내용이 논란이 있던 겁니다. 민주당 10대 공약에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이 담긴 반면 이 여성 공약 범주에 있는 정책이 없었는데요. 10대 공약이 발표되자 또 민주당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런 반발이 일부 여성을 중심으로 제기가 됐던 겁니다. 네. 지지자의 항의 문자를 받은 민주당 소속 김문수 의원이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럼 출산한 여성만 여성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민주당에선 진화에 나섰죠. 예, 이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서둘러서 진화를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한 지지자가 보낸 문자에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문책하겠다 이런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당사자인 김문수 의원은 잘못된 인식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분노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이 자신이 맡고 있던 이 선대위 유세본부의 부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지시로 김 의원이 재차 사과문을 올렸다면서 네. 기존 10대 공약에 여성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별도의 정책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민주당 주도로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빨리 심리하고 선고했다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해왔고 이제 바로 오늘 열립니다. 이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 11명 이미 어제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건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건데요.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 상황에서 불출석하는 건 특권 의식의 발로라고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러니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다라고 SNS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서 대법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 위원장은 이 특검법,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이죠.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결정된 직후 사법부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를 한 겁니다. 이 정 위원장이 언급한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좀 두텁게 보장을 한다는 것이 이제 명분인데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대폭 늘어납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최대 4심까지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될 방침이고요. 다만 이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아직 잡힌 게 없거든요. 네. 대선 전에는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이 중국과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미국이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적용하던 관세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합의 발표 하루 만에 이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가 이 120%였는데 54%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네. 이 중국발 소액 소포는 뭐 이른바 쉬인, 테무 같은 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상품의 주요 수입 통로인데요. 이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이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소포 한 건당 100달러, 현재 그 달러 기준으로 142,500원 정도인 고정 세액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네. 다만 내달 1일부터 200달러로 올리기로 한 계획은 지금 취소를 한 겁니다. 14일부터 90일간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 관세는 30%, 이 미국산 제품은 중국에서 10% 관세만 적용됩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 등 대미 비관세 보복 조치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대중국 무역 관계의 완전한 재설정을 이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알아보죠. SSG 최정 선수가 역대 최초로 개인 통산 500홈런을 기록했다고요? 네, 지금 최초 기록입니다. 야구 팬들이 기다리던 최정 선수의 500홈런 드디어 어제 터졌습니다.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NC전에서 6회 세 번째 나와서 2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500홈런을 친 타자로 최정 기록했고요. 네. 이 소년장사로 불리던 프로 초년생이 30대 후반의 베테랑이 되도록 이 스윙이 참 무뎌지지 않았는데요. 이 최정 홈런에 힘입어서 팀은 6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3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북 영동이 29도, 대전과 익산, 강릉과 경주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27도, 서울도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서 15도 안팎의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15.6도, 대전 13.4도, 춘천은 10.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자외선이 어제보다 더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경북 서부 내륙과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내일 비가 오면서 고온 현상도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영동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천안 부근에서 역시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요. 반대 목포 쪽으로 비봉 부근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팔탄분기점에서 짧게 정체고요. 동군산 부근 1차로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영동선 시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요민에서 양재터널까지 천천히 갑니다. 한편 서울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산에서 월드컵 사이 1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양양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모시고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전략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결정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입니다.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현장에 다녀보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우선 어려운 선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반성하고 또 더 사죄하고 더 겸허하게 책임지는 정치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후보의 선거 상황을 보면 네. 파티입니다. 그 선거송도 뭐 아모르 파티로 해서 거의 광란의 춤을 추시던데 네. 한편으로는 더 그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슬로건이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뭐 어떤 새로운 정권 또 정권의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낡은 것들과의 완벽한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정당당 김문수의 의미는 김문수 후보의 삶의 궤적에서 네. 그분만큼 청렴하고 정정당당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때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아마 2014년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택 삼성전자 유치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 그랬죠. 구축이라든지 또 파주 그 LG LCD 단지를 구성을 하고 또 해외 유치도 엄청난 그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가 한마디로 천지개벽을 한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규모 사업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전혀 없어요. 잡음이 없었다는 잡음도 얘기죠? 없고 비리도 없고 전혀 문제를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또 GTX
그렇죠.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네. 사업 구상 및 추진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팔당과 평택에 어떤 대형 세척 수간로도 구축하고 이제 아마 2006년도에서부터 그 한 8 내지 10년 사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어떤 강대국으로 초강대국은 하지만 그래도 국가 사이즈에 도약시킨. 비해서 도약시킨 점프시킨 그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문수 후보의 청렴성은 더 드러나게 됐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를 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보의 강점과 또 책임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 진실성이 이렇게 국민들께 어떤 다가가게 되면 아마 마지막 선택은 저희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거에선 중도층 민심이 핵심입니다. 김 후보 강경 보수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이제 저는 강경 보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제 뭐 중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삶의 궤적에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소신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 소명 이것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경 보수가 된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 속에서 이 그 민주화 운동도 하고 노동 운동도 했는데 강경 보수의 역할을 하시고자 했던 그 저는 그런 소명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에 어떤 글로벌 산업 지형을 보면 굉장히 그 국가 대 국가의 긴장도가 매우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긴장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한 국가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강한 국가의 강한 국가를 만드는 어떤 책임은 사실 보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노동운동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치적 소명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궤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강경 보수의 이미지가 지금 있는 것은 좀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선거 필승 조건으로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 혁신, 이재명 후보 핵심 전략을 뛰어넘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 이재명 선거 구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까요? 우리 국민적 열망은 사실 이제 더 이상의 이념 갈등, 정파 전쟁, 또 부정부패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로서의 정치력이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그 배우자의 어떤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로 나오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계엄령으로 국민들을 너무나 이렇게 그렇죠. 고통으로 몰아넣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재명의 반대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면 네.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선이 되더라도 5년 내내 또 갈등의 씨앗이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 정치적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의 천문학적 어떤 증가. 이것 네. 때문에 미래에 어떤 투자를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정말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 어떤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패키지로 청산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런 책임을 지고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롭게 대한민국을 여는 그런 이번 대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다소 진전된 사과를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사과였을까요? 저는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 10년 정도 정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정치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네, 그 말씀 많이 그러니까 예를 하시더라고요. 들면 이태원 사고 때도 보면 저는 도의적 책임을 가장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 그 다음이 이제 법적 책임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버스를 타도 옆 사람의 발을 살짝이라도 건드려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럴 때 상대가 아유 괜찮습니다 하지 밟아놓고도 모른 척하면 이거는 네. 그건 고속감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항상 먼저 도의적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든 뭔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판단을 받는 순으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못했던 것이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을 보고 법적으로 뭐가 책임이 있어 이렇게 덤비시한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도의적 책임을 먼저 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정말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법적 판단을 받는 그런 정치의 어떤 행태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적 어떤 공감을 얻겠느냐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머리 숙이고 끝까지 정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하셔도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 안팎에서 계엄 사고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좀 제명 출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 전 대통령 네. 이런 의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나라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의 어떤 태도 이것부터 좀 문제를 좀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또 계엄령을 또 계몽령이라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그 사죄를 하고 그걸 인정을 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쟁과 또 갈등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게 뭐냐면 국민을 얘기합니다. 국민은 나를 지지하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근데 그 국민이 지지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팬덤이라든지 지지자를 향해서 국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은 너무 이 공감도 안 되고 저거는 이제 뭔가 이번 투표로 네.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사죄하고 스스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나가셔야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어요. 해결하고 오시라. 네, 이 사법 이슈를 아주 클리어하게 판단이 다 끝난 다음에 아주 정갈하게 국민 앞에 서시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강제적인 조치에는 네. 위원장님도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죠. 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삼성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만 그러셨죠. 네. 임원이 되자마자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자신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과오가 있었거나 그럴 때는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 중에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이게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그걸로 또 가름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 탄핵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입으로 상식에 맞는 말씀 드리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좀 기대할 만한 다른 조치가 나올까요? 우선 이제 김용태 우리 비대위원장께서는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찌 보면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후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그 방향으로 네, 말씀을 하도록 하겠다라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민주당은 전략일 텐데요. 김문수 후보는 정광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섬긴다. 이렇게 극우 이미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께서 이제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과는 절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 과감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필승 조건이 당 혁신이에요. 네. 후보자와 그 배우자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익숙한 얘기입니다. 네. 낡은 시대 잔재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인의 영달을 위한 어떤 대의를 버리는 것들, 대의를 저버리는 일들. 제가 많이 이제 좀 봤습니다. 김영선 그 전 의원님을 네. 통해서도 제가 어떤 다선 의원의 정치적 소명이 저 정도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실,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 진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식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 인식과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인식에 기반한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그때 왜 인용환 위원장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네. 제가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결국 혁신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표피를 벗기는 일이거든요. 네. 새로운 살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가 벗기는 일이에요. 남의 표피를 벗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삼성이 그랬기 때문에 초인류 기업이 됐었었고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추격하기도 바쁜 그런 이제 기업이 돼 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항상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내 소명이 무엇이었던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던가, 내가 국민들에게 뭐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필승 조건으로 이 후보의 핵심 전략을 초월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후보께서 어제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 웨이퍼에다가 막 사인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웨이퍼가 어떤 웨이퍼인지를 알고 사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가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민주당에서 반도체를 아는 유일한 의원 그리고 300명 중에 반도체 영역에서 30년 이상 일을 했던 사람이 제가 유일하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후보에게 한 걸 보면 저는 굉장히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가짜 첨단 산업 정책을 가지고 나왔다. AI든 네. 반도체든 지금 52시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반도체법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을 때 얼마나 이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의원들께서 정말 저를 잡아먹을 듯이 네, 당시에 당시에 뭐 우리 산자위 위원장실에서 이제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당신이 뭐라고 여기 들어오냐고 그러고 막 내쫓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특별법 그 패키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저는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보면 저는 민주당이 과연 반도체 강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극심한 포퓰리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2시간 법안을 저렇게 고수하고 있는 한 성과 베이스로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 반도체 업에서 업의 본질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본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그런 지도자가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GPU, NPU 얘기하시는데 네. 그럼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죠. 그러면. 근데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자꾸 이제 거짓을 얘기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바꿔야 되고 어쨌든 뉴보수의 길 중에 첨단 산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 정권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정책과 또 국가 발전 비전을 보여야 된다.
네, 양양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내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선에 총력전이 돼야 될 텐데 당내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은 적절한가요? 네, 저는 한덕수 전 총리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었었고 또한 뭐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이 후보 선출 과정에서 워낙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로 안 나오신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또 선대위원장으로 나오시는 것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건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한덕수 후보랑 같이 했던 이정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합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양자 위원장님은 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지만 경선에 참가했던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 은퇴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정치인은 정치적 명분을 잃어버리면 정치적 자산이 없어지면 정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먼저 홍준표 후보님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셨는데 저는 오랫동안 국민의힘에 몸담고 이게 정치를 해오셨던 분으로서는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화합을 위해서 함께 하자라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고 한동훈 후보도 지금 들어와 계시지는 않지만 밖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잘못된 점들이라든지 네. 또 이런 법관 내 협박 압박하고 이런 부분들도 지적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언젠가는이 아니라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김문수 후보께서 한동훈 후보를 찾아뵙는다고 하니 명분을 드리고 이렇게 모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한동훈 전 대표와 면담 계획이 있습니까? 네, 어제 밝혔습니다. 네. 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의 경제 책사였죠. 이병태 교수. 네. 이재명 캠프로 간다고 합니다. 또 홍 후보 지지단체는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병태 교수님은 우선 무산이 됐고요. 네, 워낙 그 논란이 많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무산을 거부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사모 지지도 저는 뼈아프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당에 던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 홍준표 후보님의 그런 그 충언 이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데 정말 진심을 다해야 된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광폭 빅텐트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좀 실현 가능성이 좀 미흡해 보입니다. 유력한 빅텐트 주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 0%라고 합니다. 변화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제가 함께 이제 네, 한국의 희망을 그랬었죠. 창당하고 개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총선을 치렀습니다만 네. 당시 이제 빅텐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3지대 빅텐트. 근데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어떤 큰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 세력 규합으로는 백전백패다. 그것이 가치와 어떤 비전과 목표와 철학, 정체성이 함께 해야 이게 시너지가 나고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냥 텐트만 크게 쳐서는 시달리기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좀 아픈 얘기도 제가 하면 네네. 이 선거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 본인의 어떤 실험, 내가 어느 정도로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나에 대한 미래를 위한 가능성. 예, 그런 가능성을 실험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빅텐트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이제 개혁신당과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였냐면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이런 위기가 아니었으면 저도 함께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기가 지금 트럼프 2기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국제적 긴장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또 전쟁 모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술로 대한민국을 이제 빠른 속도로 초강대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국민의힘에 왔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빅텐트에 대해서는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빅텐트는 가능성 제로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물론 이제 가치와 비전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어놓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인위적으로 막 빅텐트를 쳐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어보겠다 그런 얄팍함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양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능 전승자 전통탈 1호 신정철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긴 나라는 탈이 다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우리나라의 탈 문화는 소통의 역할을 했다고 보죠. 많은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탈로서 풀고 살았다고 보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탈을 만들다 보니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서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탈 문화를 공부해서 학생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탈은 표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백정이다. 소를 때려잡는 사람같이 표정을 조각을 해야 되는데 분해다 그러면 분해는 볼 때 바로 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또 힘들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한다면 탈의 표정 그게 가장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해학적인 탈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탈을 좀 많이 연구하고 전통을 좀 살려서 앞으로 활발하게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4도, 전주 16.8도, 경주 14.3도로 아침 공기는 선선한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전주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익산, 강릉이 28도, 충북 영동은 29도까지 오르며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어제보다 더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또 자외선이 강한 만큼 오후의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어서 볕이 강한 시간대 야외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요. 내일 새벽에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는 경북 서부 내륙과 경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오면서 내일은 잠시 때이른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세 활동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중석 후보 모두 약속한 것처럼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유세 초반 보수 텃밭을 찾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일단 세 분이 이제 출신 지역이 다 DK 지역이다 보니 네. 그거를 좀 부각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제 DK 지역은 전통 보수 지지 지역입니다. 네. 근데 보수 본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요 며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나머지 두 후보가 틈새를 파고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방문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투표장에 갈지 말지, 지금 지지를 표현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 거지, 그 표가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게 가거나 그리고 당선이 힘든 이준석 후보에게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어제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실망하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에게 당이 어떻게 새롭게 개혁해 나가고 그래도 더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원칙에 맞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김문수 후보다라는 것을 더 부각하는 데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경상북도 산골짜기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중고를 보낸 네. TK 사람인데 이번 대선 주요 이제 뭐 3인방 후보라고 할까요? 모두 공교롭게도 TK 출신이라 그렇죠. 아마 그런 이제 지역 연구가 있으니 아마 선거 초반에 TK 쪽으로 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국민 통합의 의미가 상당히 좀 있죠. 네. 예, 뭐 집토끼 지킨다 이런 의미보다는 국민 통합의 의미가 크고, 그다음에 방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TK 민심이 그래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열려 있고 우호적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또 보수 진영에서 느껴왔던 어떤 약간의 경계심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유세 내용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 혹시 있었나요? 어느 쪽 얘기하는 거죠? 아니 편하게 그냥 모든 후보들을 다 봤을 때. 이제 어제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예. 관련해서 네. 발언이 나온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산업화 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네. 굳이 나쁜 사람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부분은 나쁜 사람이라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열려 있으려면 확실히 열려 있고 또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회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바꾸고 결국은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모습,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말 바꾸기에 능수능란하지만 걔 진심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 저는 좀 중첩돼서 들렸냐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인데요. 바로 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발언하기 불과 며칠 전에
예, 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놓고선 바로 조롱하듯이 그렇게 말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나누어서 평가해온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입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 나쁘다고 평가한 것은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독재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후퇴시키고 정체화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대한 역할이 있는 것 그것은 또 그대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두 가지 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냥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조금 귀에 들어온 게 좌든 우든 뭐 빨간당이든 파란당이든 네. 또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필요하면 서라. 이런 매우 이제 실용적인 컨셉을 이야기한 그렇죠. 것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이제 TK 지역 그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어떤 선택, 투표에 의한 정치적 선택이 프로야구 응원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 연구에 있는 프로야구 응원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을 기본으로 한 또 어떤 사람이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어제 있었죠. 인생이 짧고 정치는 더 짧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저런 좀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 기존의 그 관습들 또 이 고정관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투표를 하자 이런 의미가 어제 상당히 좀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자, 그 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지금도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산업화에 대한 공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시절에 본인이 이 잘못한 부분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 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무덤에 침까지 뱉던 제가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시대를 꿰뚫어 본 진심 어린 반성과 성찰의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산업화의 성과, 국가의 기틀을 세운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고개를 숙인 그거거든요. 본인 인생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런 시절이 없으셨고요. 뭐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고초를 겪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심 어린 반성 속에 성과를 체화하는 게 더 진심이지 않나. 그래서 그 인생관이나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전체주의나 독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예,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를 보세요. 독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 독재.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그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 이 시점에 특검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이 독재의 칼날을 들이미고 있고 입법 독재 해온 거는 지난 1년간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헌법에 명시한 내용이 해석이 애매하면 그거를 하위법인 여러 법을 고쳐서까지도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처벌받지 않게 법을 고치는 이런 입법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독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다 경기지사를 거쳤기 때문에 경기지사에 할 때의 실적을 가지고 오면 누가 더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명확해집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님이 첫날 경기도에서 발표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먹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방문하셨던 테크노밸리, 예, 누가 만든 거냐면 바로 김문수 후보가 만든 겁니다. 예, 판교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서 은근슬쩍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할까 봐 본인의 경기도지사 이미지만 빌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곳 김문수 후보가 만들었다는 것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과
공과를 받아들이는 부분도 이문수 후보, 김우수 후보가 한 수 위라는 거를 어제 보여주는 그런 연설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한 말씀 네, 하시겠습니다. 저는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반대를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덤에 꽃을 바친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 말을 잘 보면 최근 들어 알게 됐다. 저는 뭐 이 말에 좀 주목을 하는데 이 선거용 이제 급조된 선거용 위장 멘트인 것이죠. 최근에 알게 됐다. 즉 대통령 후보 되니까 이제 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최근에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이 지지하는 정광훈 아바타입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저는 이게 그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광훈 목사와 함께 자유통일당을 이제 창당을 하셨던 네. 분이죠. 그리고 그 당의 대표를 했습니다. 그 자유통일당은 우리나라 그 정당 스펙트럼 중에서도 가장 극우적 성향, 극우 세력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의 대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우 논란,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TK 지역 같은 데도 아마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저도 거기 그 지역에 지인이 많기 때문에요. 등을 돌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대구에 가서 김부겸 총리와 그 총선 때 맞붙었던 네,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큰 차이로 그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해 보기 위해서 어제 좀 뭐 TK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극우 정치 세력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노동운동 1세대입니다. 그리고 잠시 운동을 하고 말았던 게 아니라 평생을 노동자로 살 생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되나 라이센스를 8개나 땄고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거대 노조의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그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해 오신 분이고 그리고 사모님도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시작이 그런 발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의 그런 노동운동이 사실 귀족 노조로 이렇게 첨철돼 있고 그리고 잠시 그런 노동운동을 발받침해가지고 바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자기 거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오시다가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때야말로 이제 국민 통합을 통해서 이제 민주화 세력으로 첫 국민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굉장히 삼고초려해서 영입한 그런 인사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운동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상 보면 사실 굉장히 왼쪽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꾸 극우 프레임 세우고 있습니다만 구국 운동을 하셨던 분들과도 함께 했었던 시절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진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실체가 뭔지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고 중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가장 잘 알고 그 장단점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극자라고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고 언제는 또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비난받았던 적은 있지만 국가를 향한 그 진심이 뭔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면서 몸으로 진심으로 부딪혀서 그걸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 중립의 길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거 이력에서 이 김부겸 후보님한테 네. 졌던 거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요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번 국회에서 최다선 최고령으로 들어오신 분이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세요. 그 박지원 의원님이 바로 경기도
우리 당의 굉장히 힘든 그 부천 지역에서 꺾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에 우리 김우수 의원이 박지원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유시민, 당시에는 지금 요즘에 뭐 조국이나 이런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인기 있으셨던 분인데 그 유시민 후보를 꺾고 경기도지사가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이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는 잊고 있다가 그런 파이팅과 개혁에 대해서 다시 열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까면 깔수록 위험한 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예전의 업적이나 그런 정치개혁의 스토리가 자꾸 알려지기 때문에 하루에 1%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좀 각자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 유시민 후보나 박지원 의원하고 선거를 해서 이겼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극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 극언을 하고 뭐 극우적인 본색을 드러냈을 때가 이제 2016년 선거 뭐 그 무렵부터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 득표력이 완전히 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 과거의 그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신변보호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방탄복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권칠승 의원님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요? 예, 이런저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SNS 이런 데도 좀 위협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발견이 실제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월 달에 부산에서 그 칼에 의해서 이제 그렇죠. 목이 찔리는 그런 정말 사실상 큰 테러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바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나 대립 양상이 더 첨예해졌기 때문에 그런 돌발적인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계도 굉장히 높이고 있고 또 이제 또 주위에서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그런 유세 활동을 그래도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인종 의원님,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까지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인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뭐 위협을 받거나 또는 정치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정말 민주당이 이런 제보에 실체가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당 후보에게 그런 게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고 하면 그 제보에 대해서 하고 그 제보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경찰에 협조 요청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안 하면서 실체 없는 제보를 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게 그 잘못된 선거 운동의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를 방탄 국회로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없어지는 선거법을 만든다라든지 대통령이 되면 다 면소된다라든지 이렇게 방탄 입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가서 선거운동을 방탄 선거운동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소극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이제 부자 몸조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리한 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런 걸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권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 제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어제 경찰 관계자가 인터뷰한 것도 나오던데 정확한 제보 공유하시고 위험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는 행동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나아가서 아예 뭐 방탄벽 설치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게 가격이 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민주당이 좀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방탄 선거 운동, 방탄 프레임 그만두시라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한 그 테러를 당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 물론 그걸 확인해서 그 전후 관계를 다 따지기는 어렵죠. 그런 제보라는 게 원래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만사 다 조심해야 되는, 뭐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우리 또 민주당에서 느끼는 어떤 위협감이나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시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들리는 뭐 그런 뭐 위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뭐 알려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에서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조금 불편하게 뭐 해드리는 면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빨리 수사 의뢰하시라고. 그 민주당이 직접 조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제보를 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명확하지 생각합니다. 않다라는 얘기를 이제 자백을 하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거리 2km의 적용용 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일 경우라면 방탄복 정도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방탄복용이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자꾸 경찰에 의뢰하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후보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 현장에 나와달라고 요청한 국민들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몸만 무지하게 살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참 이재명 후보의 본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자기 몸 챙기는 것만 있지 참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챙기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역시 그 안보 태세까지 가지 않나.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찰에게 빨리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현실적인 체감 위협이 있고 또 우려의 시선도 있다는 걸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식을 먹는 일정들을 계속 잡고 있어요. 좀 젊은 층과 접점을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뭐 2030 세대를 공략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또 주요 후보들 중에서 이제 가장 연령대가 낮으니까 그런 걸 좀 부각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차차기를 생각하는 어떤 정치 행보, 예열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조언을 하자면 이준석 그 의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정치인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서 이 세대 갈라치기라든가 또 젠더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최근에 연금 개혁 문제와도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구태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 지역 갈라치기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굉장히 가로막고 있는 아직도 그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대 갈라치기라든가 젠더 갈라치기와 같은 이런 방식보다는 정말 정책을 가지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방식들 그런 이야기들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좀 그 조언을 해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 이준석 후보의 어떤 유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권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참 여야가 다 아끼는 후배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학식 먹자 캠페인으로 이렇게 젊은 층과 접촉면 늘리고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본인이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본인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 의원님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정치인 되려면 사실 갈라치기가 아니라 이제 그 동합해서 가야 되고 본인도 이제 나이 먹을 거고 이제 본인도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아끼는 후배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후보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은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대로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행정 독재로 굳어지는 거를 이준석 후보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는 거는 어렵다라는 걸 본인 자신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당선되는 게 최선이겠지만 지금은 최악을 막아야 되고 자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큰 정치를 하려면 이번에 김문수 후보 도와주고, 그다음에 차기를 또 차기든 차차기든 노릴 수 있는 정당인 네.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 방송 듣는 이준석 지지자분들께 호소합니다. 정말 같이 가서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당선되는 최악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의 악플이 달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진심으로 아낍니다. 예.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 잠깐 2부 끝나기 전에 좀 해보겠습니다. 그 현장 민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두 분 모두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역 의원이신데 대선 상황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먹사니즘 위원장 네. 이걸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하시면서 또 현장도 자주 지금 돌아다니실 텐데 네. 좀 현장에 좀 어떤 반응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1%대 뭐 잘못하면 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소상공인들부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골목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그 뭐 조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먹사니즘 다음에는 잘사니즘입니다. 이 두 개 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아주 생활 인프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을 먼저 윤택하게 하고 뭐 윤택까지는 안 되더라도 뒷받침하는 정책, 이게 가장 우선이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방송토론기획본부장 하고 계시죠? 네. 거기다가 또 부산 지역도 지금 좀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 앞서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제 민주당 중심의 국회 운영이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재명식 입법 독재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범죄 피의자의 그런 방탄 대선 출마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국민의힘은 그걸 잘했냐? 겨우겨우 진짜 용서하고 한번 기회 줄까 했더니 자당 후보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참 뭐 지도부나 국민의힘 의원들 도대체가 이 뭐 정신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겁니다. 전 정말 부끄럽고요. 그런데 그걸 바로 잡아준 게 국민들이고 일반 당원들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만큼 막 내놓고 니네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100%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아직은 샤이 그렇습니다. 상태인가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건 뭐냐면 이재명 세력이 대선은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야 니네 이거밖에 못해?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얼마만큼 잘하는지 우리가 지켜볼 거야. 그리고 투표장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가 완전히 저쪽 당으로 간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할지 말지에 대한 걱정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 마음. 야, 이렇게 나라가 떠내려가는 건 안 되는데 당신네들은 이번 과정에 있어서 진짜 철저하게 비판하고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 보여주냐. 그래서 이 남은 20일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고 알려지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후보라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결정 과정의 후유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계 은퇴를 한 홍준표 전 시장의 경제책사죠. 이병태 교수가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간다고 하고 지지자 모임의 회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는데 이는 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김희정 의원님? 정치권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보통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떨어졌을 때 그 이제 경선 후유증 때문에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력한 상대 후보 이런 걸 떠나서 뭐 사실 안에서 경쟁했던 분들의 마음을 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2번이나 도전을 하고 이번에 3번째 도전이다 보니 이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그래서 지지자분들도 이제 정치의 마지막 도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 후보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야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데서 오는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이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거꾸로 우리 당으로 오는 세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는 세력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잘 껴안는 게 저희가 해 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 안에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있던 이제 지지자들이 아마 국민의힘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아마 큰 실망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그 일종의 정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지금 윤석열과 정광훈의 깊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깊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최근에 이 후보 단일화 파동, 저는 뭐 파동이라고 보는데 이 파동도 대선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좀 치열한 싸움판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고 보고 비상계엄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도 국민들에게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보수 지지층들로부터 큰 실망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게다가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무슨 라방을 하고 뭐 당원 모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대선보다는 당권에 정말 무게중심을 옮겨가 있는 그 유력 정치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고 또 홍준표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좌우 공존 또 보수 진보 통합 정부가 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네. 이런 발언들도 그 지지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했는데 선대위에 아직은 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에 나섰던 한덕수 전 총리도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부분 이제 같이 경선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공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못 오고 앞서 인터뷰하셨던 양양자 위원장이나 또는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캠프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역대 선거운동 중에 지금 제일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막
그 홍준표 시장님을 향해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님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캠프를 짜리거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단일화가 됐으면 이제 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캠프 자체 진용이 다 갖추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정현 대변인이 후보의 복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한덕수 후보님의 의중을 담아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덕수 후보님의 의지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 강하게 이렇게 또 경선 과정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직접 나서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한 전 대표의 지지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가락시장 방문했을 때 배현진 의원 네. 같이 참여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이제 유세를 할 때 가장 상징적으로 다선이면서 또 한 대표를 지지했던 조경태 의원이나 또 한 대표 영입 1호였던 정성국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함께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언론에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네, 의원들이. 맞습니다. 친한계 핵심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민주당은 요 직전에 경선하고 유력 후보였던 이낙연 대표는 완전히 내치고 밖에다 내쫓고 뭐 다른 당을 만들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의 이런 잘못된 이런 정치 행위에 대해서 당원들이 바로 하루 만에 바로 잡아줄 줄 아는 그런 곳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기 전에 안에서 시간 끌지 않고 자정 능력이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재 체제로 굳어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까지 내쫓고 아예 막 퍼센트도 나오지 않게 만들고 이런 당이라는 다른 당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위 이제 빅텐트론에 대한 이게 지금 허구이다. 또 절대로 이게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선거를 돕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어림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했죠. 그다음에 같이 경선을 했던 뭐 한동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도 지금 안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선대위에 불참 중이죠. 그럼 도대체 누구하고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 이재명 텐트, 뭐 빅텐트 이런 이야기는 뭐 말로 레토릭으로 하기는 하지만 저는 김문수 원팀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빅텐트론 같은 이런 거에 목을 맬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실현되지도 않을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국민의힘의 30대 초선 김용태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조금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일성으로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것 인정해야 한다며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용태 의원을 그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개혁에 대한 의지고, 그리고 세대도 아우르고 스펙트럼도 아우르겠다라는 의지고요. 그거를 여러 가지 뭐 반대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박수로 환영하면서 마음껏 너의 정치를 펼쳐봐라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당내 분위기, 그런 게 이제 국민의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발언을 하거나 하면 뭐 당론에 붙여서 이렇게 소위 막 가다듬고 뭐 이렇게 네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명에 머무르지 않고
추가로 2030, 40을 통틀으는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 그러면 단순하게 연령이 젊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그런 쓴소리도 반영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현장에서 젊은 세대가 원하는 목소리에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거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지만 사실 정교조 세대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좀 떨어지지만 그 아래 세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무가내식 퍼주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 그리고 말만 국가를 위한 거지 사실은 세금을 활용해서 자기 세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습 꾸준하게 보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김용태 비대위원장. 일단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도 통큰 연대를 위해서 명분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이준석 후보에게도 연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비대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미지적 약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 차원에서 아마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를 또 어느 정도 좀 마크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선거용 임시 땜빵용 대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장래가 이제 뭐 아직 네. 양양한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 말씀 드리자면은 명분 없는 것에 젊음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명분 있게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극우적 행태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의 입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천하용인의 일원이었죠. 네. 김용태 의원이. 젊은 패기 젊다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뭐 관록이 있다는 것도 능력이 있다는 것도 다른 문제이죠.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좀 보이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극우적 행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극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중도 보수의 열망을 안고 있는 당이고 그리고 극우라는 이미지로 자꾸 뭐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극좌 친북 세력들하고 소문잡는 걸 이번에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 통진당이야말로 진짜 내란 획책 세력으로 해서 해산됐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후신들이 만든 당하고 총선 때도 같이 갔다 헤어지더니 이번에도 또 같이 가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재명 후보님이 자기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국민들의 안보에는 관심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방첩사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진보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입장 바꿨는지 확인도 안 하고 또 역시 연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 국민 의뢰하는 것도 주저하는 당이기도 해요. 그리고 부동산 뭐 거래 허가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를 민주당의 지금 이런 개발이나 그런 거랑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과거에 극자적인 행위를 했던 당이랑 같이 가면서 본인들은 국자지 왜 우리 보고 극우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극우입니까? 권칠성 의원님? 저는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 의원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갑자기 발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주면서 한 단계씩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기회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땜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고 그중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아오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당이다. 그리고 이준석을 우리가 과감하게 또 당원 투표로 당원으로 세웠던 당이기도 합니다. 늘 열려있는 당이고. 저도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당에 대해서 함부로 프레임 씌우지 마십시오. 함부로가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 내란 피고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출당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안 했고 지금 최근에도 그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내란을 모의했다 이런 걸로 해산시켰는데 실제로 내란을
실행한 사람이 1호 당원으로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극우 정당이 아닙니다.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1호 당원 빨리 정리를 하시라. 그래야 어떤 정치적 대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그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정치를 여는데 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 이 내란 피고인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다음 이야기를 하고 극우라는 점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 짧게 그 제명이나 탈당 요구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언급하시고 마무리할까요? 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윤 대통령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지난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 2일까지 22일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건데요. 오늘 정격 인터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복과 김일환 사무관과 이번 선거 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3일에 치러져야 할 대선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2년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급하게 준비했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4월 4일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일정이 많이 촉박해서 이제 예산 확보 등 준비에 어려움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투개표 사무원이나 투개표 장소 확보를 지금 시급히 하고 있는 등 흥결없는 선거 관리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남은 일정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5월 10일, 11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이 완료됐었고요. 5월 12일 월요일부터 선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17일까지 거리에 선거 벽보가 첩부될 예정이고 각 세대별로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 공보가, 5월 24일까지는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6일간은 외국에서 재투표가 실시되고요. 5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성상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재투표는 해당 나라 시각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일 이내의 기간 중 실시되고 재선거인 명부 등에 올라있는 사람은 해외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장소와 투표 기간은 재투표소마다 다르니 각 공간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시간 내어 찾아주시는 우리 국민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5월 29일, 30일 목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 선거일 투표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됩니다. 선거일은 보통 수요일이었었는데요. 이번 대선은 고리에 의한 선거라 네. 화요일에 치러집니다. 투표율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 있나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요일과 상관없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대통령 선거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전과 비슷한 투표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 기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전 투표 날이 목요일 금요일인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네,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전투표소가 학교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지만 수업하는 교실과 구분된 공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선관위에서도 학생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학생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인 안내사항 먼저 설명해 주시면요.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거리에 명함을 배부하거나 피켓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연설 대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설 대담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할 수 있고요. 네.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하는 거는 밤 9시 이후부터는 금지됩니다. 네. 일반 유권자분들은 전화,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서 주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힌 글을 SNS 등에 공유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선거가 거듭될수록 AI를 이용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 이런 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 네네.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가짜 정보가 확산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는 특별 대응팀을 편성하여 딥페이크 영상 당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삭제 요청 건수는 약 900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 국선 때 388건이었으므로 이번 대선 삭제 요청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대선에 대한 많은 관심 그리고 대중화된 AI 활용이 원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번 사례로는 후보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홍보 영상의 딥보이스를 사용한 경우, 후보자에 대해 낙선 목적의 AI 이미지를 게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그 포털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관위 확산 방지 노력 등으로 다행히 입안의 정도가 좀 경미한데요. 향후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발견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퍼지기 전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털사라든지 SNS사라든지 각종 유관기관들하고 업무 협의를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선거운동은 안 된다. 이 정리해 주시면요. 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군품, 음식물,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많이 받으실 건데요. 네.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후보자가 전송할 때도 그 불법 수집 정보 신고 전화번호인 118을 포함시켜서 유권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셔야 하고요. 특히 유권자가 문자 수신을 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문자를 전송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홍보하셔도 되는데요. 소품은 25cm 이내로 제작하셔야 하고. 규격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에 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번 선거에 또 예전과 다르게 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난 저희 국회의원 선거 때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도 도입했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더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 사전투표를 조작한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소별로
득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고요. 또한 국민들의 부정선거 불안을 해소드리겠다는 의지로 사전투표와 선거 절차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것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정선거 참관단. 네네. 네, 정부에서도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네. 관련해서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또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인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협하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중대 선거 범죄는 엄중 조사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대선에서 허위사실 비방 특별 대응팀을 구성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부정선거론이 일각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십니까? 네, 일단 부정선거는 단호히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참관인과 정당 추천 선관위원들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번에도 부정선거 논란을 명료하게 해소하고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대응팀을 구성했는데요. 대응팀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 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에 배포하거나 저희 선관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절차 모든 과정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공정선거 참관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선거 참관단은 정치학회, 정당학회에서 주관하고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투표소 오늘은 말씀하세요. 네, 투표소, 개표소, 선관위 사무실 등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며 참관 현장도 언론에 공개해서 국민들께서도 참관단과 함께 선거 현장을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김일환 사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